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어제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랐습니다. 정말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기온이 약간 내려가겠네요. 오늘 한낮 23도까지 오르겠다고 합니다. 또 금요일은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니까요. 날씨 정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일 지방선거 각 정당별로 후보자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의 경우 어제 6개 지역의 이 기초단체장 후보자가 경선 결과가 이제 발표되었고요. 자, 원주시장 후보로 민주당의 구자열 후보가 또 확정되었죠. 오늘 이 구자열 후보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소방본부의 119 헌혈 세이버 챌린지 내용도 함께하도록 하죠. 4월 27일 수요일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의 경선 결과 이제 춘천 지역만 빼고 17개 시군의 이 기초단체장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지역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히 민주당은 이번 경선이 거의 죽음의 조였습니다만은, 자, 거기에서 살아왔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구자열 후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구자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제 발표가 이제 되었고요. 네. 원래는 이제 그 3명의 후보 중에서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3명의 후보 중에서 이미 과반을 넘으셨대요. 우선 이렇게 많은 격려와 성원,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당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오랜 동안 의정 경험을 통해서 시민들께 다가간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지사 비서실장을 하면서 정책으로 현안으로 우리 시민들께 다가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당원님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억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지지 성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민주당 경선 참여자들 굉장히 면면이 화려했습니다. 네. 어느 분이 나오더라도 민주당 후보로서 다 손색이 없는 분들이었고요. 시회 전현 의장, 네. 또 가운데회 현 의장, 또 이제 그 청와대 또 비서관 출신, 또 우리 또 후보님까지 해서 정말 죽음의 조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표현했었습니다만은, 자, 거기에서 이런 그 민주당 내 그 당원들의 지지와 또 일반 여론조사, 또 일반 시민들의 여론조사까지 함께 또 합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그런 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같이 경선을 했던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각자 능력이 출중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담이 많이 갔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 선거 초반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 당원님들과 그리고 또 시민들께 저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우리 시민들이 보시는 거는 진정성을 믿어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건 없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그리고 다가가고 손을 잡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런 후보님들의 그런 특장점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더 좋은 좀 공약으로 우리 시민들께 좀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향후에 이분들을 이제 잘 모실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 선대위가 출범돼 있긴 하지만 아마도 5월 초에 이제 메모드급 선대위가 다시 구성이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2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이미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후보님들 그리고 지역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이런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구자열의 필승
그런 메모드급 선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저와 경선하셨던 이런 분들도 함께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원주는 이번에 한 달 동안 선거 열기로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도지사 선거도 원주가 굉장히 크게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뭐 시장 선거도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또 국회의원 또 보궐선거까지도 네.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또 5월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광수, 박동수, 전병순 후보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고 이제 일요일에 이제 발표되면 이제 다음 주는 정말 이제 그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상대 후보와 또 상대 당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전략 또 이제 우리 후보님의 개인적인 또 전략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원주라는 지역이 그동안 우리 진보 세력 이른바 진보 세력에 대한 이런 지지와 성원을 많이 보내주셨던 그런 지역인데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참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였죠. 한 5% 정도의 이제 네. 득표 차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혹시 연계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께 아주 촘촘히 다가가는 공약이라든지 그리고 먼저 찾아가는 그런 차별화된 전력으로 우리 시민들께 다가가지 않으면 네. 결국은 이게 중앙 단위의 선거로 전환될 경우에 그렇게 변질될 경우에 지난 대선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런 정책들과 그래 사람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철저히 더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또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것만큼은 본인의 대표 공약이다. 네. 이것만큼은 정말 바로 또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활력도시 원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자영업자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당장 100만 원, 200만 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오죽하면 저한테도 꺼달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지금은 꺼주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럴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럼 이분들에게 숨통을 틔워드릴 수 있는 정책이 뭐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3천억 원 정도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네. 그런 공약을 첫 번째로 걸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공약입니다.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원주시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 그의 10배 상응하는 그러니까 300억 원을 출연하면 3천억 원의 금융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네. 이거를 우리 지역에 있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약 3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업체당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걸 또 신용 불량자를 또 양산할 수 있는 이런 길 아니냐 하는 이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지금 벌써 생각이 드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 3천억 원 정도의 대출을 실행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시에서 한마디로 보존 서는 것이 되겠죠. 보증은 강원 예. 보증재단에서 근데 거기다 쓰는 이제 거니까. 최종 책임은 이제 시에서 네, 네. 지겠다는 것이니까 일종의 보증을 선다. 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시에서는 이제 출연을 하면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거고 네.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뭐 비판론도 있습니다만 당장에 이분들이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거치 기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가 생긴 지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신용의 한도가 다 차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100% 강원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하면 은행 문턱을 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바로 3만 명 정도의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대출이 어떤 뭐 한도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이 네. 다 이제 찬 분들은 네. 더 이상 추가 대출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이미 그 어느 정도 한도가 다 찼다 하더라도 이것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네, 건가요? 가능합니다. 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이것을 설계하기까지는 지난 3년 전이죠. 19년도에 그 우리 강원도 전국 최초로 강원도민들께 40만 원씩 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약 1,200억 원 정도를 만들어서 제가 지원해 드렸는데 1,200억이. 예, 1,200억 원 예. 했는데 당시에 저희가 그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거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안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발표하신 공약 중에 좀 관심이 가는 것이 이 중앙시장 네. 화재가 발생한 네네. 이제 건물 네네. 시에서 매입을 해서 네. 이천 이제 문화 공간을 꾸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창업센터라든지 일각에서는 좀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차피 그 안전 진단을 받으면 뭐 경계선에 있는 건물이고 항상 예전부터 이 재건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또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게 어떤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또 시에서 매입을 해서 2층 공간을 활성화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임기응변 아니냐. 또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철거 후 재건축입니다.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점포주들이 지금 58개, 85개 점포주들이 있는데 점포주들 간에 합의가 안 됩니다. 예컨대 가장 이 번화가 있는 쪽에 있는 점포주와 안쪽에 있는 점포주들 간에 합의가 안 돼요. 네. 이거를 철거 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은 엑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공간이 축소가 된다는 거죠. 네. 누군가는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네. 이거를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본적인 문제 여기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행법상의 그 재건축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 법적 문제가 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것을 하려고 지금 전 시장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셨고 네.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결론을 얻은 거고 그래서 그 점포주도 화재 중앙시장 나동 점포주들과 제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네. 답은 리모델링이다라는 네. 걸 얻었고요. 이미 그 2층을 리모델링을 이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보님이 의견이 어떤지 오늘 확인하는 정도로 하겠고요. 네네. 제가 논쟁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네네.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 시의 전체적인 그림, 큰 네. 방향을 이제 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개발론과 또 활성화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경선에서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만 신재섭 후보가 굉장히 좀 약간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택지 개발하지 않겠다. 신규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또 많이 그 인구가 유입되고 결국 이제 계속해서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계속된 택지 개발이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곳은 어쩔 수 없더라도 새로운 그 신규 택지 개발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원도심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택지 개발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게 이미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원도심을 찾지 않는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런 이유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편리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택지 개발과 강한 뭐 연관성이 있다 하는 거는 제가 좀 아주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그 택지 개발보다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원도심 또 이제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까 또 재래시장 이제 활성화 이제 이야기할 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못한다 리모델링밖에 못한다. 결국 이제 이게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얽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택지 개발 같은 경우에 신규 택지 개발 같은 경우에 뭐 이 자제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원주가 인구 증가 속도가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택지 개발은 할 수 있다 네. 하는 그 정도고요. 예컨대 이제 문막 같은 경우도 지금 가보면 말씀들 많이 하세요. 문막의 앞들 같은 경우도 문막 주민들께서는 택지 개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봐서는 저희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군지사 이전 부지 같은 경우도 이미 도시계획이 택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그런 것은 것은 해야겠죠. 예. 좀 어렵고 그 외 나머지 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우리 신재섭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존중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현실론을 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정도로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원주 출신의 그 도지사 후보가 나왔고요. 또 시장 선거도 그렇습니다만은 좀 공동의 어떤 공약을 개발해야 될 국회의원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좀 그런 그 어떤 팀을 다른 공약 개발 팀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광재 지금 도지사 후보님과 제가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게 있고요. 아마 5월 초 정도에 저희가 이제 공약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 도지사 공약과 시장 후보, 국회의원 또 후보의 또 공약까지도 같이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저희는 지난달에 이제 지난 한 2주 전이죠. 도의원, 시의원 출마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원팀 결의대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 모든 공약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각 지역별로 원팀 공약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도지사 후보도 포함되는 그런 공약이 발표될 겁니다. 네. 다음 주쯤이면 이제 발표가 될까요? 예. 지금 이번 주 준비하고요. 지금 저희가 도의원, 시의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이 좀 있기 때문에 경선 지역도 있고요. 그게 확정되면 바로 발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공약 위주로 이제 들어봤고요. 또 이제 정말 그 가장 현재 또 원주시의 현안이다. 이것만큼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앙시장 문제도 그 즈음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대명원 문제도 지금 우리 서부 지역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개인 사업자끼리의 어떤 다툼이 지금 있고 법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지가 별로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지금 불원 산단 문제도 지금 업체들 간에 좀 이견이 있어서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도 좀 행정권이 미칠 수 있게 저희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다 하는 문제. 그리고 교도소도 당장 이제 이전이 이제 불가피한데 교도소 문제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우실동 현 교도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도소 부지 같은 거 일단은 원주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지금 제 계획이고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일단 우리 시민들에게 광장으로 일단 좀 돌려드리고 싶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원주에 광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방곡동의 종축장 부지 그 말 많았던 거 종축장 부지 있는데 이쪽도 일단은 제가 그거는 그 전직 실장님에게 여쭤볼 게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다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현안들 또 공약으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 개략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공약들, 하나하나의 현안들 정말 오랜 시간 또 함께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뭐 앞으로 이제 한 달 이상 선거전이 벌어지겠습니다만은 자주 이제 뵙고 좀 공약들 하나하나 그러시죠. 이왕이면 또 상대 후보까지 모시고 뭐 좀 이렇게 열띤 또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공당의 공천을 받기까지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믿고 저를 지지해주고 성원해주신 우리 시민들 덕분에 어제 날짜로 우리 민주당의 원주시장 공천을 받았습니다. 더 겸손하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촘촘하게 공약으로 우리 시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믿고 더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일요일에 후보가 결정되고요. 네. 월요일에 또 모시고 네. 비슷하게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눌 것 그러겠습니다. 같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 그때도. 네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자열 민주당 원주시장 후보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강원 소방관들이 헌혈 운동을 벌입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이 국가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서 119 헌혈 세이버 챌린지를 진행하는 것인데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응급 상황에 쓰이는 헌혈 이 혈액 보유량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헌혈 부족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면서 학교나 군대에서 진행하던 단체 헌혈까지 모두 중단됐는데요. 의존도가 높았던 단체 헌혈이 중단되면서 혈액 수급 위기 단계 분류 기준상 주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5일분의 혈액을 보유하는 것이 적정량인데요. 강원도의 혈액 보유량은 2.71분에 그치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강원도 소방본부는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헌혈 운동을 기획했는데요. 지난 4월 20일부터 올해 9월 초까지 119 헌혈 세이버 챌린지를 실시합니다. 릴레이 형식의 헌혈 참여 챌린지인데요. 강원도 내 16개 소방관서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350여 명이 참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은 이 사업에 헌혈버스 13대를 지원하는데요. 강원소방학교 권선욱 학교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강원소방학교에서는 지난해부터 혈액 수급 심각 단계 발생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신임 교육과정 새내기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헌혈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학교에서만 하는 단발성 헌혈 운동에 그치지 않고 소방공무원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중간에 강원도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헌혈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그 챌린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헌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위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만큼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원소방학교 새내기들의 선한 영향력이 나비 효과가 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길 기원합니다. 네, 릴레이 형식으로 헌혈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좀 이 챌린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 챌린지는 개인과 단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개인 챌린지는 소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헌혈 후에 개인 SNS에 헌혈 챌린지 참가 내용을 올리고 친구를 태그해서 다음 헌혈 참가를 추천하면 되는데요. 단체 챌린지는 단체 헌혈에 참여한 기관이 다음 헌혈 챌린지를 이어받을 기관을 지목합니다. 지목받은 기관이 헌혈 참여 의사를 밝히면 혈액관리본부가 해당 기관과 날짜를 조율해서 헌혈버스를 해당 기관으로 보내는데요. 헌혈버스가 도착하면 소속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강원 소방학교를 첫 시작으로 원주와 홍천 소방서가 헌혈 릴레이에 참여했고요. 이달 29일에는 삼척과 동해 소방서가 릴레이에 참여합니다. 9월 2일 정선 소방서가 도내에서 마지막으로 참가한 후에 타시도의 소방서로 릴레이를 전달해서 전국적으로 챌린지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헌혈에 참여한 원주 소방서 대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잠시 10분만 시간을 내면 그 1분 1초가 급한 사람 한 분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헌혈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마주친 분만 제가 3분을 봤어요. 근데 그때 말고도 여러 명 더 하셨을 테니까 한 10명 정도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 헌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후에 혈액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또 소방대원들의 릴레이 헌혈 운동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고요. 이것이 또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또 분위기가 확산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또 헌혈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모든 방면에서 일상을 되찾고 있는데요. 또 다른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생명 나눔인 헌혈에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완치 후 4주가 지나면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아도 되고요. 백신 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7일 후부터 헌혈이 가능합니다. 혹시 헌혈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진 않을지 여러 가지 막연한 불안감으로 헌혈 참여율이 낮아서 안정적인 혈액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혈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4월 27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